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게 된 것에 대해 모든 어린이에게 용서를 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 어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를 위한 책까지도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어른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도 이 모든 이유가 부족하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그에게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였다. 따라서 나는 이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쓰고 싶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6살 때 밀림의 실화라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엄청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뱀 한 마리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무서운 동물을 삼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림이었다. 앞의 그림은 그것을 옮겨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러고는 삼킨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밀림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고심 끝에 색연필로 내 생의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이것이 나의 제1호 그림이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른들은 한결같이 무섭냐고? 모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니? 라며 내 물음이 싱겁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통째로 삼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어른들이 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 보여주었다. 어른들은 그제야 정확히 알아보았다. 내가 그린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것이다. 내 그림을 본 어른들은 보아뱀의 뱃속인지 거죽인지 아는 그림을 집어치우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 공부나 열심히 하라며 충고했다.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나는 내가 그린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해 무척 실망했다. 어른들은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는 어린아이들에겐 맥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이때 지리학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중국과 애리조나를 한눈에 구별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또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매우 쓸모가 있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점잖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었다. 주로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기는 했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여러 어른들 중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늘 지니고 다니던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을 해보곤 했다. 이 사람이 내 그림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모자군요. 그래서 그 후로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또는 별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그들의 관심거리인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이야기 같은 것을 꺼내곤 했다. 그러면 그들은 성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나는 6년 전 비행기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추락할 때까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내 비행기의 모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 탄 비행기라 모든 것을 혼자서 수리해야 했다. 그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가지고 있는 물도 일주일 정도 버틸 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첫날 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자야 했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고립된 선원보다도 더 고독했다. 그런데 해가 뜰 무렵 어떤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벼뜨고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더니 어떤 이상하게 생긴 작은 소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훗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 된 그 소년의 초상화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실물이 내 그림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탓만은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이 화가로 대성할 수 없다며 화가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외에는 어떤 것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나타난 소년 때문에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허기져 보이거나 피곤해 지친 것 같지도 않았다. 또 갈증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나는 멍하게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러자 그 소년은 무슨 비밀스런 이야기라도 꺼내듯 아까 했던 말을 조심조심 되풀이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누가 됐든 갑자기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양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지리, 역사, 산수와 문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소년에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소년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건 모두 작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양이란 말이야. 제발 양을 그려줘. 나는 할 수 없이 양을 그려주었다. 소년은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투정을 부렸다. 싫어. 이 양은 병들어 있잖아. 빨리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그렸다. 소년은 내 입장을 이해한다는 듯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 좀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네. 뿔이 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소년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이렇게 되자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또 비행기 모터 고치는 일이 급했으므로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버렸다. 그러고는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인데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 나는 이 어린 감정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어? 그런 건 왜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양도 아주 작거든. 소녀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 않은데. 잠들었나 봐. 이 일로 인해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귀찮을 정도로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어쩌다가 한마디씩 내뱉는 말로 조금씩 짐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물었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하는데 내 거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랑스럽게 말했더니 어린 왕자는
크게 소리쳤다.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야,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신이 난 듯 귀여운 목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나는 그의 웃음소리에 기분이 언짢았다. 내 불행한 사고를 걱정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신이 난 듯 했다. 어린 왕자는 한바탕 깔깔거리며 웃더니 불쑥 또 물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문득 추측하기 어려운 그의 존재에 대해 한 가닥 희미한 빛이 잡히는 듯해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 왔다면 그리 멀리서 온 건 아니겠군.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꺼내서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에 내 몸은 호기심으로 달아올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야? 그 양은 어디로 데리고 갈 거니? 어린 왕자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상자를 줘서 다행이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 말을 잘 들으면 끈도 줄게. 낮에 양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말뚝이랑.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몹시 놀란 듯 했다. 묶어둔다고?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 놓지 않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잖아. 그러자 어린 왕자는 또다시 소리를 내어 깔깔대며 웃었다. 아니, 가긴 어딜 가. 어디든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지 뭐.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러고는 갑자기 서글픈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했다. 똑바로 가도 얼마 못 가는 걸.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그 별은 겨우 집 한 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